네, 대공개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민생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민생민사, 민생에 죽고 민생에 사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계셨죠? 예, 안녕하세요.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분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장성철 교수는 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 소장인데. 네, 소장입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에서도 민생 매우 중요하죠. 그럼요. 거기서 정책 각 분야별로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있어가지고요. 저 후배들이 정책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생 깊이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지요. 먼저 나라가 지금 요소수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공부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안진걸 소장. 예. 요소수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강화되면서 예. 사실 휘발유 차를 타시는 분이나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모르세요. 몰라요. 저도 휘발유 차만 타가지고 사실 잘 몰랐어요. 예. 근데 디젤 차량이 그 배기가스를 배출할 때 그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데 그 환경 강화가 유럽에서 이제 요구하면서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운행이 안 될 정도로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아예 시동이 안 걸 수도 있고. 차가 그렇게 만들어서 예, 나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화물차 중에 한 200만 대 정도가 예.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풍경이 어떠냐면요. 예. 주유소에서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휴게소를 관통해갖고 본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예. 본도로까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물량 희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디젤을 연료로 쓰는 차들이 많잖아요. 예, 경유 차량들이죠. 우리 경유차들. 흔히 말하는. 그럼 일반 승용차도 디젤 맞습니다. 쓰는데 그건 오래된 요소수... 차에는 그 장치가 의무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상관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그 규제를 적용받은 차들은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배기가스 그러니까 저감 장치가 예. 거기는 반드시 요소수를 써야만이 그게 이제 공기적으로 나올 때 그게 오염물질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일반 디젤 승용차도 요소수를 넣게끔 돼 있었으면 더 난리가 날 뻔했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에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의무화 안 됐다.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 기름 넣을 때마다? 저기 보통 10리터가 한 10,000원인데 예. 지금 뭐 5만 원, 10만 원 막 폭리치하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예. 한 번 넣으면 10리터 넣으면 뭐 100km 안팎인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화물차 또 뭐 중장비, 농기계 또 요즘 보면 뭐 119 네, 소방차도 그다음에 다 버스 중에도 일부.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로 비료, 요소 비료도 만들기 때문에 비료에도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요소 비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예,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농업 시간에 요소로 만드는 배웠던 모양이죠. 그 물을. 예. 근데 왜 부족해진 겁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면 한일 간의 경제 갈등에서 일본이 이제 보복 조치할 거란 것은 일정하게 알려져 있었던 예. 것인데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만 빚는 게 아니라 서방 세계 전반하고 갈등 빚는 과정에서 호주랑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했었는데요. 예. 석탄 수입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석탄 예. 난리가 난 거군요. 그래서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전력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바로 그 석탄을 서 요소를 만들었던 거죠,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자국의 전력난이나 석탄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요소 수출을 이제 일본이 이제 경제 보복했던 악의적 경제 보복했던 것처럼 예. 오늘 좀 경우가 다르지만은 예. 어쨌든 전략 물자니까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2011년도까지 국내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요소수 당시에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요소수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수입 비중 97%나 됐는데 또 하나 제가 알아보니까 예. 중국의 이 요소가 생산되면 인도가 예. 한 90%를 수입해 갔더라고요. 중국에서. 예, 그럼 인도도 지금 난리 났겠네요. 근데 인도는 많이 물량을 확보해 놓은 거죠, 다행히.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요소수는 이제 천연가스로도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가격 급등해서 유럽에서도 요소수에 대한 이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또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우는 통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고생을 그래서 하는군요. 무슨 중호 갈등에 우리가 새우등 됐다는 그러네요. 건데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갈등을 갑자기 생긴 갈등을 우리가 다 예비는 못하겠지만 전략물자로서의 요소수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정부가 수입 루트를 다변화해 그러니까요. 장성철 교수. 또는 뭐 비축을 좀 더 해놓는다든지 이런 건 되겠지만 아쉬운 것 중국하고 같습니다. 호주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적어도 전문가나 정부는 좀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월 11일 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게 요소가 부족하니까 우리 수출을 좀 제한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10월 15일 날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열흘 후에서야 산업부에서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네 라는 판단을 했고 당시에 중국 대사관에서도 이거 통관 문제 더 있을 것 같다. 이거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비료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이 늦었다. 비료가 문제, 뭐 요소 비료인 줄 알았다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하던데 설마 그 정도까지 몰랐겠어요? 근데 그게 그 유민영 예.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좀 안이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물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안익걸 소장, 만약에 정말 그런 정도로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당했다면 그거는 100번 혼나도 싸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이 조금 그 부분은 너무 라이브하게 답한 것 같아요. 설마 이런 본인이 요소 비료 문제다 했다 하더라도 아마 전략 담당자들은 그 부분은 알았겠죠. 그럼요. 설마, 요소수와 요소 비료를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10m 100km 정도라는데 제가 이제 숫자 헷갈리는 700km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화물 차량이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 다 쓰면 700km가 다 운행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란이 생긴 부분이고요. 저는 어쨌든 중국에서 보고가 늦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호주와 갈등이 고조되면서 석탄을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중국에서 석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 석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상 시나리오 같은 건 중국 대사관이든 중국에 나가 있는 정보기관이든 아주 신속하게 해서 본국에 우리 나라에 보내줬어야 되는 그런 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로. 잠깐만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중국이 수출 제한한 게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다 지금 제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드 보복 때처럼 우리나라만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래서 인도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인도는 아무튼 요소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미리 많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인도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뭐 이제 요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는 최근 중국의 요소수 생산의 90%를 인도가 싹쓸이 수입해 갔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요소수 못 만듭니까? 2011년도에 롯데 정밀화학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저렴하게 이게 예를 들면 더 싸니까 뭐 반도체 같은 막 경제에 쌀 정도, 경제에 막 생명 정도는 아니고 일종의 2015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환경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전후에서 굉장히 요소수가 중요해진 건데 마침 하필이면 중국 가까운 나라들에서 저렴하게 수입이 되니까 우리 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보면. 그래서 2011년 공장 문 닫을 때 그때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와서 그때 이명박 정부 왜 문 닫았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우리가 무역하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면 수입이 오니까 그렇게 라이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지금도 회사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배기가스 규제가 유럽연합이랑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 유럽연합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강화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수입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중 신냉전 또는 양극화 또는 그 서방과 중국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중국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게 있다. 어쨌든 한국에. 그분에 대한 대처가 늦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현종 씨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예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에 했던 분이 사우디에 가서 연간 8만 톤까지 수출을 이제 확보했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사실 기업들 중에도 보면 그 이렇게 수입 루트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업하고 다 같이 삼성한테 부탁도 했다고 하던데요. 다 같이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나도 역량을 발휘해서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도 우리가 쌀이나 특히 식량 같은 경우는 자급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머지 곡물은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전략 물자 자급 어떤 계획도 이참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같은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다 우리가 생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필수적인 제품 전략 물자를 좀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생산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소는 여기 안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수 품목도 산업부에서는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지정을 하겠다. 필수 품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게 보였어요. 다시 줄 서는 대한민국. 지난번 마스크 때 그렇게 줄을 서면서 얼마나 정부 지지율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막 하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요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요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마스크 대란 때도 많은 국민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문제 때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또 뭐 대기하기도 하고 뭐 언제 만나 걱정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면 정부가 무능력한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안진걸 있습니다. 소장 보시기에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때 긴급 수급 조정 장치 기억나요? 지금 오늘 발동이 됐잖아요. 요소수도요. 그래서 주유소서 승용차 한 번에 최대 이제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는 조치도 발송되고 매점 매석하거나 장난치면 이제 처벌을 받고 이게 되게 또 강화되고 지금 현재 물량은 뭐 호주, 중국, 베트남, 호주 그다음에 아까 김현종 전 본부장까지 해서 사우디까지 해서 지금 3개월 정도는 물량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이 풀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입 대기했던 물량 들어온다고 합니다. 18,700톤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지금 숨통이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가동돼서 리터당 164원. 기름 내일 넣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40리터 이제 우리가 휘발유 차량하면 6,560원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소수 때문에 갑자기 부담 가진 최소한 요소수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처럼 요소수 구입 비용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분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아무인데 갑자기 10리터당 10,000원 하던 게 줄 서서 고생해서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5만 원, 10만 원 하면 그나마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좀 긴급 유류세 인하처럼 보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정부의 존재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요소수 대란이었습니다. 안진걸의 민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진걸의 민생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역 지원금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방역 지원금이 기존의 재난 지원금하고 같은 거죠? 작년 5월 달에 전 국민께 1인당 25만 원, 사용가족 100만 원이 지급됐던 것을 이제 일상 회복 시점에 맞춰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응원과 위로와 격려와 그다음 내수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름을 방역 지원금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역 지원금을 얼마씩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규모는 최종 이게 이제 할지 말지도 여야 간에도 의견도 있고 정부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결제 안 되는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지금 올해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상 세수라 그러잖아요. 예상 세수보다 15조 안팎이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추경 때 이미 이제 7월 달까지 50조 정도가 더 거쳤는데 그건 이미 추경에도 상당히 썼고요. 그 다음에도 한 15조가 남으면 그걸 전부 국민들에게 쓴다면 5천만 국민으로 치면 3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 20만 원 정도 주면 10조 정도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주자. 야당에서는 손실보상금 우리 중소상공인들 사실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다음에 경영기업종은 이번에 빠져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두 개를 절충해서
2년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내수 회복의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시잖아요. 국민들 중에 650만 명이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고 상대적 빈곤선에 850만 명이 처해있다고 얼마 전 OECD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경영이익 업종까지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추가로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 세 박자를 합치면 우리 국민들도 좋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안진걸 소장께서는 방역 지원금 주자 하는 것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방역 지원금의 손실보상금 보완 확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그제 전국의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6차 재난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 240여 개 시군구 장들이요. 그분들도 의무가 있죠. 중앙정부가 그걸 주면 지방정부에서는 가난한 분들에게 조금 더 추가로 주는 것까지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성철 교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은요, 그냥 전 국민 다 드려도 되죠. 하지만 나라의 재정 적자가 지금 1,000조에 가깝고 올해만 해도 90조 적자 재정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조금 더 거쳤다고 아니 곳간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를 쌓아놓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곳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왔으면 좀 빚도 갚고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예. 이제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논쟁은 선악의 논쟁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막말이나 망언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성철 소장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고 항상 저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부채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거의 막 한 달, 저희들도 한 달 단위로 체크해보고요. 다만 어쨌든 가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OECD하고 IMF에서 한국은 국가부채가 건전한 편이라 돈을 좀 더 써라는 공고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GDP 대비 우리나라 GDP 한 1,900조쯤 되는데요. 지금 1,800조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안 쓴 바람에 가정들이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희는 맞고 다만 이제 무한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건 10조에서 15조거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면. 그러면 이제 장성철 소장님한테도 제가 물을 수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 더 큰 50조를 갑자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그렇게 막 너는 안 돼, 나는 돼라기보다는 그걸 절충을 해서 2년간 고생한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줬으면 6차는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고 끝날 수 있는데 5차가 그렇게 안 돼버렸잖아요. 결국 여야 간에 분명히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가 100% 합의하다가 88%선만 주는 거로 결정했는데 그것도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실제는 82.5%의 국민들만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차 때는 모두에게 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실보상, 소상공 손실보상하고 저소득층들은 추가로 주는데 15조 정도 지금 추가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더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조금 추가해서 한 20조 안팎이면 제가 아까 말한 3박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장성철 있습니다. 교수 의견 들어봅시다. 저는 이 사안이 느닷없이 결정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와 그리고 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정도는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내 소신이고 나의 정책의 마인드인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 정도는 채워주자. 그래서 이번에 대략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드리자라고 한 다음에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막대한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이 한 후보자의 고집과 신념으로 결정이 된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다각도로 세수도 어떻게 들어오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느닷없는 결정한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결정 들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 네. 아니, 그런 지적도 뭐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민생 시민단체, 중소상공단체는 5차 재난지원금이 82.5%만 국민들이 받는 걸로 그쳤고 손실보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손실 미진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대선 앞두고 하면 논란이 더 커질 테니까 연말 연초에 6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걸 선제적으로 주장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저도 계속 그걸 주장했었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부채 정도라면 GDP 대비 45% 정도인데 그 재정이 건전하다는 독일보다도 훨씬 지금 비율이 낮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써서 경제를 확 살리자 그러면 GDP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수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안 소장님 국가 부채가 자꾸 적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650조가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예.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예요. 이걸 다 합쳐서 국가 부채라고 해야지 예. 중앙정부 부채만 갖고 국가 부채가 아니, 예, 우리는 뭐 건전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예. 사실관계를 저런 호도하는 것이 지적도 아니냐. 있습니다. 근데 토론 저희는 듣다 오히려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몇 달 됐을 때 OECD, IMF의 권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진행자가 거예요. 얘기할 때는 말을 줄여주는 게 예의죠. 좋은 자세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마이크 뺏어버릴 수도 예, 있어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시죠. 끝으로 예.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어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마스크 국민들이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마스크 지원금 25만 원인가 뭐 얘기했는데 그것도 방역 지원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가자는 그 얘기입니까?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년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뭐 일부 피해계층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경영이익 업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맞지만 일반 예를 들면 근로소득 가게에서는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안 당했지만 올라야도 월급이 안 올랐고 그다음에 해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 거기에 마스크 비용 예를 들면 당시에 하루에 4인 가족 기준이면 500원짜리 4개만 샀어도 2,000원이고 1년이 한 달이면 6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10개월이면 한 2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사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안팎을 썼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방역 예. 지원금이 마스크 사는데 쓰실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그런 부연까지 한 거죠.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는 생존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아니,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려운 분들, 해고당한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주식이 상장돼 가지고 스톡옵션 받은 그래서 임직원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 그런 사람들 줄 돈을 정말 안진걸 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더 주면은 더 큰 효과가 나타날 맞습니다. 것이다. 더 드려야죠. 그분들 라는 더 생각이 드려야죠.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가가 국민들을 응원할 때만 빠지는 것도 문제가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자리 잡아서 부자들과 중산층과 가난한 학생들이 다 평화롭게 평등하게 밥을 잘 먹는 곳으로 지금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그 정치를 지금 배우러고 있거든요. 무상교육만 했어요. 다른 나라는데 무상급식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벤치마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벤치마킹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장선 소장님 말씀 정말 일리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 더 먼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논의가 만약에 혹시 어그러지면 최종적으로는 저는 선택하면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자라고 할 건데 예. 다만 2차에서 5차까지는 선별로 했다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마지막 시점에서는 전 국민에게 응원, 위로, 격려,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자라는 호소를 드려봅니다.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건 또 영원한 과제이기도 해요. 근데 나라에 돈이 많고 풍부하면 다 드리면 좋은데 우리나라 재정 적자 걱정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예. 있다라고 OECD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깊게 토론해 봅시다. 오늘 안진걸의 민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공개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